네, 또 만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전 반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 박원주라고 합니다. 자, 비상예비자금 하나들 받으셨어요? 제가 비상예비자금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의들은 꼭 한 번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반복해서 또 듣고 또 조금 해이해지면 또 듣고 하면 좋겠죠. 네, 습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돈 관리를 위한 좋은 습관들이 몸에 하나하나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영상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 지난번 예고 드린 대로 사회초년생이 진짜 궁금해하는 소비지출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네,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 제가 잘 이해합니다. 저라고 별다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컨트롤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소비 관리법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소비 컨트롤이 어려울까요? 살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자, 꼭 필요한 걸 사는 게 맞다고 하지만 필요한 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건 웬만큼 다 갖고 있고요. 옷, 가방, 신발 이런 거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있어도 또 사고가 문제인 거죠. 왜? 남들이 하니까. 저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무인도에 살면 여러분들 돈 쓸 일 많겠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무인도는 나만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만 사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는 다른 사람, 즉 타인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스타 맛집이라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유행하는 신발? 나도 사고 싶어. TV 광고? 저 핸드폰? 너무 좋네. 나도 사야지. 이렇게 온통 우리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는 소비 사회에 우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지갑을 컨트롤한다? 당연히 어렵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모두 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마음을 조금 완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훈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소비가 그런 타인이나 기타 다른 유혹 때문에 컨트롤이 진짜 너무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유혹을 조금 멀리할 필요는 있어요. TV를 보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인스타를 보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 유혹과 조금 의도적으로 떨어져 보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소비 컨트롤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컨트롤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시스템이고요. 자, 이 시스템, 소비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돈의 흐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얼마를 쓰고 매월 얼마를 쓰고 매년 나의 소득 중 몇 프로를 나는 소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꿰고 있는 사람,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네,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꼭꼭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돈 쓰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얼마 범위 내에서 쓸까입니다.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예산이라고 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쓰겠다, 120만 원 쓰겠다. 이 100만 원, 120만 원이 예산입니다. 이걸 먼저 정합니다. 자, 이건 꼭 내 소득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자, 근데 이 예산을 무턱대고 세울 수는 없어요. 월 200 쓰던 사람이 다음 달부터 100 돼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산 세우기 이전에 현재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매월 지출. 우리는 매월 일상적인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 매월 생활비를 두 개로 나눠 놨네요. 하나는 고정성 지출, 하나는 변동성 지출. 말 그대로예요. 고정성은 특별히 변하지 않는 거. 변동성은 변할 수도 있는 지출.
자, 고정성 내 통장에서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월세 살고 계시다면 월세, 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뭐 부장성 보험료, 뭐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은 그냥 통장에서 매월 빠져나가요. 그쵸? 변동성 지출은 식비, 외식비, 자파비, 의류, 미용, 문화생활 이런 것들처럼 내가 조금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도 있는 지출, 이런 것들을 매월 변동성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출을 표를 딱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이 항목별로 내가 얼마 쓰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항목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나한테 맞는 항목을 고르고 그 항목별로 얼마를 쓰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 월 100, 월 120.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꼭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이걸 작성해보면 내가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냥 돈이 쑥이 아니고 쓸만한데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정성 지출은 컨트롤하기 참 어려워요. 이건 내가 줄이고 싶어도 잘 줄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정성 지출을 함부로 많이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죠. 사회초년생인데 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차 살 돈이 없어요. 쉽게 렌탈이 있잖아요. 장기 렌탈. 그래서 뭐 한 달에 2, 30만 원? 그래,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되지 뭐. 네, 한 달에 2, 3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5년, 4년, 5년 계속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중간에서 뭐 잘못 끊긴다거나 아니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도 되게 버거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고정성 지출, 계속 나가야 되는 지출을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출을 함부로 늘리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변동성 지출. 변동성 지출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이게 다 변동성 지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표에 따라서 변동성 지출을 계산해 봤더니 월 60만 원이다. 자, 월 60만 원 변동성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월 60만 원이면 주당은 몇만 원이죠? 주당은 약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하루로 계산하면요. 보통 5일 일하잖아요. 그리고 주말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만 원 가정하면 5일이면 10만 원. 그렇죠? 만약에 주말에는 돈을 좀 더 쓴다고 생각하고 주말에 한 5만 원 쓴다고 하면 15만 원 되겠네요. 자, 주당 15만 원. 그러면 변동성 지출 6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월 요 범위 내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더 세분화해서 일 단위로 주 단위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소비 지출 관리하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당 15만 원을 넘지 않게 생활하겠다. 이런 변동성 지출 60만 원이 예산 범위 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월 지출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아까 그 표에 의거해서 월 예산을 반드시 세워보세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거기에서 살펴봤더니 120만 원 쓴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한 10만 원만 줄여볼까? 다음 달부터 5만 원만 줄여볼까? 이렇게 차차차차 내 소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그렇죠? 이걸 꼭 분석해 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출이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출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비정기적 지출이 있다는 거예요. 매월 항시 있는 지출은 아니지만 비정기적 지출이 있는데 그것도 고정성, 변동성 지출. 지난번 첫 번째 영상 시간에 비정기적 지출을 말씀을 드렸고 그 비정기적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상예비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죠. 그거예요. 비정기적 지출을 살펴봤더니 이것도 고정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네. 뭐 고정성 흑이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세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변동성 지출도 가족 비용, 의료비, 휴가비 뭐 이런 것들, 뭐 노트북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변동성 지출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 이런 것도 보니까 연간 월 지출 이외에 연간 200만 원은 필요하겠다. 연간 150만 원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예산을 두 개로 보여드렸죠. 두 개.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비지출 관리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예산을 2개로 분리해서 세워보기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 예산을 만약에 1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12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440만 원이죠? 자, 비정기적 예산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440 플러스 200. 연간 1,64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내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런데 연간 1,640만 원을 썼다. 그럼 나머지는 어딘가에 저축이나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고 보면 소득과 지출과 저축을 확연히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소비지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 그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계부 쓰는 분들 많은데요. 가계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 돈 썼는지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고, 이게 소비관리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뻔한데 뭘 줄일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 제가 말씀드린 예산을 2개 세우고 그 2개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쓰려고 노력하고,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왕이면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예산도 2개 세운 것처럼 통장도 2개로 분리하고, 아까 월지출 지난번에 월지출과 비상예비자금 통장으로 분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카드도, 체크카드도 월 지출카드, 연 비정기적 지출카드 이렇게 분리하면 더 좋겠네요. 분리가 핵심입니다. 분리를 통해서 소비지출 관리를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질문. 이런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비지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올바른 카드 사용법을 알려주면 되게 좋을 듯 하네요. 돈을 많이 쓴다. 그러니 카드 사용하지 마라. 카드 찢어서 이거 가위로 잘라서 버려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현대인의 삶이 다 카드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쵸? 지금 종이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페이를 사용한다는 거나 이렇게 우리의 지출 관리, 지불 관리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걸 굳이 역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고 그 대신 이 카드 사용에 따른 지혜로운 카드 사용법을 아는 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카드 사용은 소비 감각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쉽고 편하니까 그렇겠죠? 네, 소비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썼는데 내 지갑에서 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예산을 1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예산을 오버해서 쓸 가능성이 카드 사용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카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왜? 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할까요? 사용 후 잔액을 알 수 있잖아요.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거는 내 예산 범위 내에 돈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카드.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비 습관이 형성이 잘 안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신용도 가끔씩 쓰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비관리 앱을 잘 쓰신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소비관리 앱,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 소비관리 앱이 많습니까? 이런 소비관리 앱이 내가 오늘 지출한 소비 내역을 쭉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몇 개를 썼구나 단박에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소비관리 앱을 연계해서 사용 내역을 체크한다고 한다면 신용카드 써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용카드 사용? 각종 혜택의 현혹이 막 되는 신용카드 사용. 예를 들어 이것도 주더라, 이것도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 혹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30만 원 이상 되어야 이런 할인 혜택을 준다더라. 이런 거. 자, 그 할인 혜택 때문에 이 카드 저 카드 막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땡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의 혜택을 더 받으려고 더 크게 돈을
쓰게 만드는 상황만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 관리 앱과 연동해서 내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체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뭐 신용사회 신용카드를 어떻게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사용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연체 안 됩니다. 연체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카드는 선 소비하고 후 지불하는 거잖아요. 신용 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외상구매예요, 외상구매. 외상구매를 했는데 제때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의 신용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신용사회에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잘하는 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잘 상환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돈이 없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비상예비자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상예비자금이 없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자,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카드사는 제1금융권이 아니에요. 은행은 제1금융권, 카드사는 제2금융권이죠. 자, 이 금융권의 이자, 이 돈을 빌리는 행위잖아요. 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서비스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 급전 필요하구나. 너 급전이 필요하다는 거는 신용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자체만으로 받았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신용관리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예산 범위 내 돈 사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비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보다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기왕이면 체크카드 사용을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연동 앱을 사용해서 늘 사용액을 점검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일 것, 그리고 혜택 등을 이유로 복수의 카드를 마구잡이로 쓰지 않기, 절대 연체시키지 마시고 신용카드를 통한 급전 서비스 절대 받지 않기 꼭 실천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신 영상들은 꼭 반복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스스로 소비 관리하는데 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듣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실천해 보실 것, 자, 즉각적으로 실천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